네, 알고살자 유튜브 채널과 다준다연구소가 주최하는 알고살자 경제 8번째 토론회.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한 분의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 발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앞에 두 분의 발표자가 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시그니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이 김수현 이 정책을 고안한 김수현 수석의 과천 집값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에 그런 좋은 점은 없을까라고 반문을 굳이 해보자면 토론을 위해서 뭐 이런 거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8년간 임대의 거주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사업을 혹은 단기 임대면 4년,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8년 혹은 장기는 10년까지.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는 8년간 집에서 쫓겨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은 세입자가 2년 단위로 전세 계약을 다시 하잖아요. 그럼 전세값을 갑자기 1억, 2억씩 막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10%, 20%씩 이게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불안해가지고 2년마다 계속 이사 다니느라 사실은 주거에 불안정을 겪게 되는데, 8년간 임대가 안정된다는 거, 한 집에서 어쨌든 8년간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세금을 5%만 올려야 돼요. 한 번 올릴 때 5% 이상 못 올리게 규제를 받게 되죠. 그러면 5% 정도만 1, 2억 오르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원래 내는 전세금의 5% 정도 올려주는 건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입자들한테 좋은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은 8년 정도 혹은 4년, 8년 혹은 10년 정도 지금의 2년보다는 훨씬 더 긴 기간을 안정적으로 같은 집에서 임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정되고, 그 다음에 또 전세금 인상률도 5%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어쨌든 세입자들 입장에서 좋은 정책 아니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주택을 한 채씩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뭐 세입 기간이 그렇게 임대 기간이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집을 살 수 있는 게 어차피 아니라면, 우리나라가 한 자가 소유율이 50% 정도 되니까 선진국들이 대개 한 50%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 이상 자가 소유율을 70%, 80%까지 어차피 드릴 수가 없는 바에는 임대라도 안정적으로 살게 해주자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김수현 수석의 기본적인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발상도 잘못됐다는 건지, 아니면 세입자들이 그 2년마다 계속 옮겨 다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감당해야 된다는 건지, 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경 선생님 보면 지금 그것은 지금 설명이 잘못된 건데요. 네네. 일단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한 사람이 8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대 4년짜리, 8년짜리가 있지만 8년짜리라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는 그러니까 임차인 얼마인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만 8년 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그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에는 그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죠. 물론 5%는 적용될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도. 근데 그게 현재까지는 잘 확인 안 했어요. 이제 앞으로 하겠대요. 그러니까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바꾸고 아니면 뭐 자기가 들어와서 잠깐 살다가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피해가, 아니면 공실을 좀 두거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물론 이제 5% 정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고 계속 살면 되잖아요. 사실 굳이 세입자 입장에서 바꿀 이유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현재 일단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바꾼다고 하면은 그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임대차 3법을 만들면서 계약갱신 요건을 그래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결국 계약갱신 요건이 없다면 현재 임대차 법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뭐냐면 집값이 오르면, 가장 중요한 집값이 오르면 집세는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8년, 4년, 또 이게 법이 시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게 법이 처음에 만든 것은 2012년인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또 혜택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없어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4년, 8년 지난 게 생겼잖아요. 2012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임대차
주택임대차 등록 제도만은 아니에요. 그게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더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그걸 맞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발표한 대로 이 부동산 정책을 바꾸려면 세 판을 짜야죠. 그 안에는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폐지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소장님. 이제 세입자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지금 이제 국회 통과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4년을 한 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연 5% 인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통과 중인 임대차 3법은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임대 유지하고 5% 상한선 그거는 세금 혜택 주지 않으면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 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이런 정도로 임차인을 보호를 하는 제도들이 대부분 다 있단 말이죠. 그럼 다른 나라 세금 혜택 안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박근혜가 줬고 김수현이 그걸 그대로 승계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이잖아요. 양도세 10억 나고 100억 나도 하나도 안 내게 해요. 종부세 주택을 300억 가지고 하나도 안,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특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가 내놓는 변명이라는 것이 실로 그 가소로운데 서민 주거 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시켜 놓으니까 이 임대주택이 늘어나서 임차인들이 안정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새로운 주택을 건설해서 내놓으면 임대주택이 늘어나는데 지금 156만 채 대부분이 있는 주택을 사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임대 내놓고 있는 걸 그 주택을 내가 사서 임대주택 등록했으니까 임대주택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서민 주거 안정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민 주거 안정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대단히 잘못된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 변현희 기자님, 임대사업자 등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애초에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사실상 의구심이 좀 들었긴 했어요. 저희 정책을 알게 된 이후로. 근데 이제 사실상 이 8년간 임대를 하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혜택을 적용받아가지고 만약에 계약을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하는 그 이제 몇몇 사례들에 한해서는 분명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이제 그 일부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한 사람이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아파트에 2년간 살다가 나 한번 조금 더 살래, 2년 더 살래 해가지고 4년을 산대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근데 이 2년 살던 사람이 나 더 이상 살지 않고 나간다고 했을 때는 5%가 아니라 10%고 20%고 전세가를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올려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계약이니까. 예,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러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세입자를 어떤 객관적인 사유를 인정받으면은 뭐 세입자가 집을 때려 부셨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실거주 요건 채워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네네 얘기를 했을 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음 어쨌든 전세가가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전세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정말 이 의도나 어떤 선의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좀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은 정부도 사실 어느 정도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 뒤로 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세입자들의 어떤 주거를 8년이라도 안정시켜보자, 4년이라도 안정시켜보자 뭐 이런 차원으로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특혜를 주지 않으면 애초에 등록 자체를 안 할 테니까. 근데 유럽은 원래 그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던 거고 우리는 없는 상태에서 도입하려다 보니까 도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혜를 줬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특혜를 바라고 너무 많은 이렇게 주택 구입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게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나타냈고 결국 정부도 약간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발전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등록한 사람들의 기존 혜택을 폐지하진 않는 거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소급 적용을 하면 또 위헌 논란 일어나고 위헌 소송 걸고 뭐 이러잖아요. 재산권이 침해받는 거니까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소급 적용 얘기는 못 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 뭐 이 정도로 지금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공급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표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이제 직주 근접 고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직장이 가까운 그 강남이나 여의도나 그 목동 같은 이제 그런 광화문 같은 그런 직장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 가까운 근처에 고밀도로 주거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정책을 원래 계획을 하고 있다가 발표하기 직전에 그게 뭐 기사화는 조금씩 됐었죠. 근데 완전히 빵하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는데 나오기 전에 이제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제 발표가 안 된 채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취지는 아까 전현희 기자가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1시간 정도 직장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출퇴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도심에 서울 시내를 말하는 거죠. 서울 시내에 주거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아마 전현희 기자는 그거를 당연히 임대주택일 것이다. 누가 임대주택 살고 싶어 하느냐. 좀 가난하더라도 돈 모아서 자기 주택 갖고 싶어.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임대와 분양 섞은 소셜 믹스. 네, 분양과 어떤 임대를 섞은 아마 소셜 믹스 방식의 공급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은 되는데 뭐 발표된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도심의 공급을 더 늘린다면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전현 기자부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소셜 믹스라는 개념이 결국에는 어쨌든 기존 재건축 단지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다 이제 조합을 꾸려가지고 재건축 조합을 꾸려가지고 어떤 지난한 과정이 거쳐지는데 그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되게 의도 자체가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조합원 부담해야 되는 분양의 가격 그 부담금이 늘어나잖아요. 사실상 그 소셜믹스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놨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합원 간의 어떤 다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어떤 공공적인 이슈가 소셜믹스 아파트라든지 특히 소셜믹스 아파트에는 공공 분양단지가 되게 그 개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럴 경우에는 누가 재건축을 하려고 할까라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가장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끼면 기존 네. 주택 주인들이 재건축에 동의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오히려 안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공급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오히려 공급을 안 하는 건 언젠가 되긴 되겠지만 30년 후 뭐 이렇게 약간 음마 아파트를 거의 녹이 나온다고 하는 약간 그런 개념처럼 좀 되게 재건축이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근접 고밀도를 하려고 해도 이제 임대주택이 끼고 소셜 믹스가 되면 그만큼 공급이 빠르게는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고요. 송영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주 근접 고밀도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인재사 나왔나, 왜 진즉 안 했나 이런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좀 돌아가셨지만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가격이라는 것은 하락하잖아요. 근데 집값이 문재인 정부 3년간 50% 이상 서울에서 급등했으니까 공급을 늘려주면 집값을 상승폭을 좀 둔화시켰을 텐데 그걸 너무 안 했다 서울시가 전혀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서야 좀 너무 늦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래봤자 물량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서울 바람직하긴 한데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물량이 나오려면 그린벨트 같은 걸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급할 때 정말 그 대량의 물량이 나오는 것은 다주택자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우리가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만이 공급이 아니고 다주택자가 자기 살지 않는 주택을 내놓는 것. 그야말로 엄청난 물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살지 않는 주택, 소위 말하는 투자 목적 주택이 80만 채예요. 80만 채. 다가구 주택을 뺀 겁니다. 다가구 주택은 빼고
뭐 빌라나 아파트만 80만 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이 물량이 나오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3기 신도시 서울에서 먼 데다가 짓는 거를 30만 원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 전문가들 7년 정도 걸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매물 80만 채 나오는 거는 이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폐지를 하면 이 중에 상당수 물량이 금방 나오게 되는 거죠. 공급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것, 다주택자 물량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성대호 소장님. 도시, 그러니까 제가 발표한 점에서 저 예전부터 중요하던 거죠. 도심이나 부도심. 다녀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집을 질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공공기관 용지도 있고. 이런데 줘야죠. 뭐 지다 보면 당연히 이제 제약이 많을 겁니다. 지주들은 더 많은 이익을 받으려고 할 거고. 근데 정부가 확실한 시점을 보여서 그럼 영원히 이렇게 개발 못하고 지난다. 근데 뭐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면 되거든요. 용적률은 특히 이제 도심이나 부도심은 대부분 상업지역이나 중상업지역 이런 데이기 때문에 용적률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뭐 1000%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뭐 저기 높은 주상목가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가격 문제,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를 주거나 공공분양을 줘서 소셜 믹스로 가는 것이 그렇게 제약이 어렵지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거기도 이제 뭐 이익이 엇갈려서 난제는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게 정책 당국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짓다 보면은 결국 제가 볼 때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 수요가 끝이 없듯이 보이지만 끝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끝없이 오를 수는 없어요. 이 끝이라고 하는 건 거의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저희들 포함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요양병원 갈 때쯤 되면 집값 한 20년 남았어요. 20년 그때는 뭐 집값 아마 날릴 겁니다. 일본보다 더 심하게 될 겁니다. 그건 거의 확실해요. 그 전에 이제 문제죠. 그 전에 문제를 심각하게 드는 거니까. 20년이면 한 정권 5번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늦었죠. 늦었지만 공급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찾아보면 참 많다. 참으로 많다. 우리나라 서울에도 빈 땅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서울에서 뭐 1년에 한 5만 채, 6만 채, 7만 채씩 계속 공급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그 가격이 뭐 분양가 상한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 가격이 전부다는 아니지만 내가 뭐 한 10분의 1 확률로 저 집을 미래 3년 후에 5년 후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게 되면은 지금 괜히 지금 비싼 집을 비싼 영끌 해갖고 가려는 사람이 제가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왔으니까요. 저희들 시대에는 그렇게 분양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 엄격히 적용될 때예요. 엄격히 적용될 때 있고 이만큼 한 5년 기다리면 난 분양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분양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거의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안 사고. 그러다 보면은 기회가 오면은 그냥 참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정부가 만들고 지주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하면 재건축 초과 뭐 환수금 이런 굉장히 이거 내야 된다. 이거 안 내는 조건으로 소셜믹스 해라. 그러면 내부에서 막 요란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이제 이게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일관되게 간다면 계속 낡은 아파트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갑니다. 저는 이렇게 정부의 정책 의지만 확실하고 한다면 믿고 지금 이번에 박원순 시장 돌아가셨지만 그거 발표하신 거 꼭 하시려고 했던 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는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그린벨트 문제 문제거든요. 그린벨트로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더 살고 싶어 하는데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급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와서 박 시장님은 살아생전에 그걸 반대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한번 말이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소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참 어려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도심, 부도심에 그 상업용지나 준상업용지를 먼저 하고, 그건 당연히 고층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고,
그린벨트는 저기 그 이명박 정부 때 조금 해서 보금자리를 했습니다. 훼손된 걸. 근데 그린벨트를 잘 살펴보면 사실 그린벨트의 역할을 못하는 지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린벨트는 하여튼 조금 제가 볼 때는 뭐 의미도 있지만 부작용도 크니까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고 일단 도심의 상업지역, 공공용지 이것을 먼저 좀 해서 분양계획 이런 걸 좀 발표한다면 시장을 봐가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도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없다라고 계속 대화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성경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정부 정책이라는 게 그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그룹이 있고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 그룹의 국민을 선택할 거냐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유지를 하면 대부분 지금 강남 쪽에 있기 때문에 강남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좋게 만들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강남 쪽 주택 공급이 있으니까 강남 집값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은 이익과 피해가 분명히 갈라집니다.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그럼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는 것은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결정하겠지만 저는 더 좋은 방법은 이 서울 시민이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 그때 한번 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체 시민의 의사를 물을 수 없다면 그룹핑을 해서 뭐 100명이든 200명이 상당한 기간 토론을 갖고 그 컨센서스가 뭐 100%는 아니겠죠. 절반 이상의 서울 시민이 찬성하는 쪽을 택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현희 기자님, 그린벨트 문제. 네, 마침 이게 제가 오늘 우라카이를 했던 기사라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서울에 이제 그린벨트 지금 지정된 면적이 그린벨트 면적이 149제곱킬로미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개 이제 가장 구역이 많은 넓은 구역이 서초구, 그 다음 강동이고, 그 다음 강남이고, 송파 이렇게 소위 강남 4구라고 불리는 이렇게 구역인데 저는 이게 무조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이거는 공급 시그널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6.17 대책 이후에 신고가 아파트, 경신의 아파트가 속속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었는데 그 이유가 공급 시그널이 없었다는 이유가 저는 가장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관되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가격 오르는 데는 저는 심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요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얼마나 그러면은 드릴 수 있는가 가구를 한 1만 가구 정도라고 해요. 이걸 다 개발을 해도 왜냐면은 이제 노원구 은평 강북구 쪽에도 이제 그린벨트 구역 많긴 한데 거기에 이제 약간 가용 면적이라고 해야 되나 산이 많으니까 거기에 1만 가구를 들을 수 있고 네, 요 정도고 그리고 이제 아까 민봉기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되게 유념해야 될 것 같은 게 만약에 서울시가 되게 그린벨트를 원래 되게 반대하던 입장인데 이 서울시 반대를 무릅쓰고 만약에 이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못 잡으면은 이 정치적 리스크를 누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고려의 대상이 된 사실상 그 부동산 정책은 거의 정치에 저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 또 아마 그린벨트의 권한은 서울시장한테 있지만 네네.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거고 네. 사실은 환경운동 세력도 또 현 정부의 주요 지지 세력 중에 하나여서 잘못 건드리면 이제 진보 진영 전체를 또 적으로 돌리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토론을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청중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질문을 쭉 받고 모아서 마지막에 답변을 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2개 정도. 네. 그 아까 강성원 씨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PIR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조금 되게 너무 평균의 종말이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다 평균을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한 명이 엄청 많은 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있는 분과 또 아예 무주택자인 분들, 이분들을 다 퉁쳐가지고 이거를 지금 계산한 결과가 PIR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보고 나서 우리의 집값이 되게 적절한 거 아닌가 하는 건 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 이제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폭락을 했을 때 사실 만약에 그 집이 온전히 나의 것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대출이 끼어 있는 게 전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이번에 대출 규제 되게 많이 더 강화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이제 가격이 이제 안정화되고 더 또 이제 LTV라던가 STI라던가 DSR이라던가 하는 좀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 되면은 집값이 하락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막연하게 들었습니다. 네, 우리 송민규 교수님. 저도 두 가지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PIR인데 이제 뭐 비교 지표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한 것 같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올랐다, 안 비싸다는 사람과 비싸다는 사람, 극과 극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서울 집값이 비싸느냐, 너무너무 비싼 거잖아요. 김수현의 집은 좀 상당한 상위 10%의 소득자가 아니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원흉이잖아요. 정말 정말 2,500만 무주택 국민들 고통을 극심하게 안긴 원흉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집이 나와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그런 집은 뭐 실수요자가 30대라고 봤을 때 뭐 그런 집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 로또 당첨돼도 못 사는 집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 30대들 활동하는 활동가들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집값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정도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에 30대 중반에. 근데 절망적을 안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집을 못 살 거다,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망적인 나라죠. 미래가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그런데 이게 집값이 안 비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2019년에 이 30대가 한 3만 채 정도 주택을 구입을 해서 서울에서. 근데 평균이 30대가 산 게 5억 샀더라고요. 아파트만이 아니고 빌라 이렇게 했겠죠. 5억 샀는데 2억이 자기 돈이고 3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0대가 2억. 부모 도움 없으면 마련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둔 부모들만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그래도 3억을 대출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3억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원리금을 갚으면 25년 걸려요. 그러니까 이 5억 정도면 서울에서 평균보다 아래 주택인데, 그거를 하루에 한 달에 200만 원을 갚는 것은 상위 10% 20% 소득자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35세에 사면 55세 넘어야, 그러니까는 쓰지도 못하고 200만 원씩 갚고 은퇴하면 집 하나 딱 남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삶이잖아요. 이걸 국가가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이 정부의 정책으로 올려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짓, 악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그런데도 이 집값이 안 싸다, 이건 좀 상당히 왜곡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세저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부의 정책이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인데, 이 다주택자도 있고 무주택 국민이 있는데, 무주택 국민의 절반,
정도쯤 된단 말이죠. 근데 집값이 50% 급등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무주택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다주택자들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5억 번 사람도 있고 20억 번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벌었던 게 조금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다주택자의 이익을 침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주택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근데 그 사람들 이익도 생각을 하다 보면 수많은 국민들 고통을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정부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다수의 국민의 편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부동산 통계 PIR 얘기했는데 부동산 통계는 굉장히 신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괜히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좀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집값이 참 비교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 미국의 단독주택 뭐 이런 거는 틀리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아파트도 뭐 어떨 때는 수영장 딸린 아파트도 있고 그냥 다른 아파트는 평수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PIR 통계는 부동산 통계만큼 비교하기 국제 비교가 어려운 게 없고 최근에 또 뭐 어느 신문 보면은 미국의 그 맨하탄의 뭐 집값하고 우리 서울 강남 진짜 강남 3구가 아닌 강남 쪽이 전부 해서 우리가 비싸다 절대 가격이 뭐 이런 것도 나오니까 부동산 통계는 함부로 해서 이게 맞는다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건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폭락하면 걱정을 하는 거 있는데 사실 대출 문제만 아닌다면 집값이 참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면 결국 이익이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집값이 올랐으니까 지금 뭐 당연히 알다시피 뭐 서울 집값은 두 배쯤 올랐거든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거 참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요것뿐이 성장을 못했는데 지금 3년간에 총 합해봐야 얼마 10% 성장했는데 집값은 100% 올랐다. 이건 비정상이죠.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근데 폭락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취임 이전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못한 거지만 지금 못 시기겠지만은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 해도 사실은 이제는 각 개인의 이익을 본다면 원상 회복이 되는 거니까 별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뭐 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좀 문제 있겠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집값이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실제 절대 가격으로. 그래도 뭐 일본이 안 망하고 지금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도 집값이 올랐음에도 별로 성장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결국 집값 문제는 진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립니다. 집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여러채 가진 사람, 대출 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어떤 입장에서 정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이렇게 계약갱신제 하면은 자기 집 뭐 이렇게 해외 나갔다 돈을 못 산다 걱정하는데 그건 아마 이번 정부가 준비하는 안에는 그건 자기 본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객관적 이유를 입증하면 계약갱신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질문하신 거 계약갱신제 문제 본인이 들어와서 뭐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법안 안으로 본다면 그래서 뭐 이게 그 계약갱신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생소한 건데 외국에서는 9년 정도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뭐 하여튼 2011년에 한국에 이제 물적 보고 있으면서 한 10년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전세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본인이 뭐 집주인이 살아야 특별한 객관적 이유가 없거나 집이 망가졌거나 뭐 특별한 게 아니면 뭐 세놓는다면 계속 세놓아야 한다면 당연히 뭐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임대료 상한제 같은 걸 하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반시장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유럽에서는 일상적인 거예요. 응?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주거비 보조를 주는 거 있잖아요. 세입자. 이건 유럽에서는 일상적인 거예요. 응? 그리고 요번에 코로나 때 미국같이 아주 신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임대료 1년간 안 내도 못 쫓아내게 했거든요. 뭐 그런 걸로 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집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이게 보수적이고
가지자를 주고. 저기 극단적으로 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본다면 부동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끝없이 오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빨리 이걸 해놔야지 젊은이들이 막 지금 연끌을 하는 분들이 나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좀 정부가 좀 빨리 정신 차리고 부동산 정책을 좀 바로 해서 이렇게 좀 미친 듯이 올라가는 집값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알고 살자 유튜브 채널과 다준나 연구소가 함께한 8번째 경제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